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시간 여행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눈부신 황금의 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을 더해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빛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저희에겐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황금의 왕국이라 불렀습니다. 그 나라의 통치자는 너무나 부유하고 관대하여 탱크나 세금이 아닌 오직 금만으로 다른 나라의 경제를 뒤흔들 정도였습니다. 전성기에는 당시 알려진 세계, 즉 9세계의 금 수출량 절반을 공급했던 거대한 제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불과 몇 세대 만에 그 이름이 지도 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부가 화폐를 끊임없이 찍어내고 시장은 작은 소식에도 불안에 떨며 하룻밤 사이에 부가 사라지기도 하는 오늘날 이 잊혀진 제국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이 황금 제국의 몰락이 이미 현대 경제 정책 속에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운율은 시대를 넘어 메아리 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운율이 시간을 거슬러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한때 세상의 금 절반을 손에 쥐었던 그토록 강력하고 부유했던 제국, 그러나 오늘날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만리 제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서아프리카의 광활한 영토 위에는 강력한 왕들이 다스리는 만리 제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발미대는 중세시대의 가장 풍요로운 금광들이 있었습니다. 밤북, 불에, 갈람과 같은 거대한 금광지대에서 채굴된 금은 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소금, 옥감, 화폐를 가득 실은 낙타 행렬을 이끌고 끝없는 사하라 사막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눈부신 황금을 가루 형태로 싣고 왔습니다. 이 황금은 이집트의 카이로부터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 이르기까지 당시 세계 경제의 혈관 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당시 기록들은 만리 제국을 시장이 넘쳐나고 부가 끝이 없는 곳으로 묘사합니다. 사람들은 농담 삼아 만리에서는 나무에서 금이 열리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만큼 금이 흔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유럽과 아랍 세계의 서아프리카의 엄청난 부를 각인시킨 이름 만사무사가 등장합니다. 1324년 만사무사 왕은 이슬람교도의 의무인 메카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의 순례단은 그 규모만으로도 전설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군인과 시종, 그리고 수십 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황금이 그를 따랐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한 그는 믿을 수 없는 관대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금을 선물하고 빌려주고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그의 행동은 카이로의 경제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시장에 금이 너무 많이 풀린 나머지 금의 가치는 폭락했고 그 여파는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그의 여정 하나가 전 세계가 서아프리카를 주목하고 그 부를 역사에 기록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관대함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토록 거대한 부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품고 있었고 붕괴의 씨앗은 이미 그때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한 왕이 과시했던 풍요로움이 어떻게 제국의 구조적 약점을 감추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되면 놀라실 겁니다.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놓치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부의 집중은 경제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말리 제국의 부는 소수의 거대 금광과 핵심 무역으로 통제라는 극도로 집중된 공급원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곧 정치 권력이 금의 통제력과 직결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무역의 흐름이 바뀌거나 금광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거나 제국에 복종하던 주변 부족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 제국을 세웠던 바로 그 부의 집중이 오히려 제국을 무너뜨리는 칼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팀북투나 젠네 같은 도시는 상업과 학문의 중심지로 번영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생명줄은 소수의 자원과 무역로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왕이었다면 그 금을 독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널리 퍼뜨리시겠습니까? 그 선택에 제국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결국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끊임없는 왕위 계승 분쟁, 제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란, 그리고 북쪽에서 세력을 키운 투아레그족의 침입과 같은 외부의 압박이 말리 제국의 힘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들은 독립을 선언했고 조공을 바치던 부족들은 등을 돌렸으며 황금의 땅에 대한 통제력은 약해졌습니다. 그 결과는 연극처럼 하루아침에 일어난 극적인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단단한 바위가 풍화되듯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침식이었습니다. 사막을 오가는 캐러밴의 수가 줄고 제국에 들어오는 조공이 줄면서 국고로 흘러들어오는 금의 양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황실의 금고가 비어가자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고 영토를 지키며 사회 기반 시설을 유지할 힘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정치적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현대의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말리 제국의 느린 침식 과정은 오늘날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정책에 의해 주도되는 변화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의 메커니즘은 금이 아니라 통화 정책, 규제, 그리고 재정 정책이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금의 유입이 줄어들자 평범한 사람들의 삶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장은 위축되었고 학자들은 후원자를 잃었으며 한때 안전한 무역로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던 상인들은 이염을 감수하거나 아예 무역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팀북투의 위대한 도서관과 모스크는 살아남았지만 그곳을 지탱하던 경제 생태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학문에 대한 후원이 끊기면서 황금 시대가 이끌었던 문화적 발전의 동력도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부는 단순히 장부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부는 사회 제도와 학문, 그리고 상대적인 안정을 뒷받침하는 힘입니다. 결국 금광을 둘러싼 분쟁, 무역로의 붕괴, 그리고 정치적 분열은 금의 공급과 유통을 동시에 마비시켰습니다. 꾸준히 밀려오던 황금의 물결에만 의존하던 제국의 중앙재정은 그 물결이 잦아들자 속절없이 부서지기 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일 수입원에 대한 의존성, 금융붕괴를 연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지만 여기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질학이 아닌 정책에 관한 것이며 현대 정부가 돈을 관리하는 방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현대 국가는 단 하나의 금광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복잡한 통화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오늘날 중앙은행은 금리 정책이나 양적 완화라 불리는 대규모 자산 매입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제를 부양합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자산 가격 왜곡, 부의 집중,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같은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요컨대 과거의 금에 대한 통제력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정책적 선택이 호황과 불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막대한 유동성이 시스템에 투입되면 자산 가격이 치솟습니다. 마치 거대한 캐러밴이 시장에 금을 쏟아부었을 때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대부분 이미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집중됩니다.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혜택에 집중, 그리고 정책에 대한 안일함이 만나면 시스템의 취약성은 극대화됩니다. 만리의 통치자들은 금의 유입과 안정적인 무역로에 의존했습니다. 오늘날의 경제는 시장의 안정과 그 안정을 당연하게 여기는 정책들에 의존합니다. 만약 정책이 만들어낸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거나 경기 부양책이 생산 부족이나 공급망 문제,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시장의 왜곡만 남긴다면 다음 충격은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소름 끼치도록 익숙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구조적인 생산 능력의 개선 없이 부를 창출하는 정책은 물이 새는 양동이에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절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흔들릴 때 어떤 이들은 적응하고 심지어 이익을 얻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업을 다각화한 상인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지역 생산자들, 그리고 정치의 흐름을 읽은 현명한 자본가들은 이기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실질적인 교훈도 이와 비슷합니다. 보유 자산을 다각화하고 정책이 주는 인센티브의 본질을 이해하며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가격 상승과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부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징후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실질 생산량의 증가 없이 통화 공급량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팽창할 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보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만 보상을 주는 정치가 계속될 때, 그리고 자산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집중될 때, 이것들은 과거 만리 제국이 무역로와 금광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던 것과 같은 현대판 경고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가 보인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당장의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경고등입니다. 만사무사에 화려했던 성지순례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거대한 부는 관심을 끌고 의존성을 낳으며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을 감출 수 있습니다. 집중된 수입원에 기반을 둔 국가는 그 흐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무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정책 입안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주는 교훈은 모두 같습니다. 단지 번영이 아니라 이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역사의 순환을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조용히 자산을 분산시키십시오. 하루하루의 등락이 아닌 수십 년의 긴 호흡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울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리 제국의 사라진 황금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충격에도 살아남는 시스템을 만들고 눈앞의 풍요로움을 영원함과 혼동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바로 700년 전 아프리카의 황금 제국이 우리에게 남긴 값비싼 유산입니다.